근데 상승장마다 등장하는 그런 정부의 그 규제 중에 공통점이 있다라고 또 책에 이제 소개해 주셨어요. 어떤 부분이 있나요? 저는 그냥 간단하게 5가지로, 그러니까 정부 규제는요, 지난 장의 정부 규제와 이번 장의 정부 규제는 확실히 틀려요. 근데 그냥 큰 흐름으로만 보게 되면 첫 번째가 다주택자 잡는 거예요. 무조건. 그러니까 다주택자들에 대해서 양도소득세라든지 이런 부분을 해서 다주택자들에 대해 세금 규제를 강화한다는 게 가장 첫 번째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부분이 바로 그 이전까지는 대출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규제가 별로 없어요. 근데 이때부터 대출 규제가 나와요. 두 번째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세 번째는 사람들이 집을 사기 시작하면서 들썩들썩하는 상황이잖아요. 자, 그런데 이 시점 되면은 신축 아파트에 대한 선호도가 매우 높아져요. 그리고 이 시기에는 보통 분양권 전매들을 많이 할 시기거든요. 그러니까 분양에 대해서 규제가 들어와요. 그게 지난 장과 이번 장이 똑같아요. 그런 부분은 큰 틀로. 그래서 분양 시장을 예를 들어서 아무나 할 수 있었던 거, 뭐 요즘 같은 경우 줍줍 못하게 한다든지 네. 이런 식으로 하는 부분, 결국 투자자들이 들어와서 시장을 과열시키는 걸 못하게 하기 위해서 분양에 관련된 부분을 규제를 한다라는 거.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이 분양이라고 하는 부분은 신축이잖아요. 네. 뭐든지 아파트는 신축부터 움직이거든요. 근데 신축 아파트로 소액 투자를 할 만한 것이 이렇게 됐는데 규제가 들어오는 상황이 되게 되면 또 뭐가 되냐면 그러면 신축이 될 만한 거, 재개발, 재건축? 가장 그 중에서도 재건축을 먼저 규제를 하죠. 좀 더 빨리 움직일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특히 이제 강남 재건축 같은 경우가 이제 얘기가 많잖아요. 강남은 재개발이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강남 재건축을 필두로 한 재건축 규제가 들어오는 거죠. 이 네 가지는 한 번도 특별한 변화가 없이 계속해서 진행돼 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번 장에 처음 겪으시면서 많은 분들이 그런 생각을 하시겠지만 원래부터 왔던 거예요. 지난번에도 그랬고 이번에도 그랬고 똑같은 방식이고요. 마지막으로 또 들어오는 거는 이제 규제를 대상을 가지고 했잖아요. 상품을 가지고 했잖아요. 그 다음에는 지역을 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도 보통 투자의 포인트가 여기서 나오죠. 왜냐하면 규제 지역 지정을 정부는 단번에 할 수가 없어요. 많은 분들이 불만 갖잖아요. 아니 그러면 단번에 해버리지. 근데 단번에 하는 건 좋은데 문제는 단번에 하는 경우에는 시장이 죽어버리는 악순환이 발생할 수가 있어요. 근데 정부는 이쪽 사람도 받아들여야 되고 저쪽 사람도 받아들여야 되는 수명의 모순되는 점을 가지고 있거든요. 경기 상황도 봐야 되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다주택자를 뭐 때려잡고 뭐 다 좋은데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그것 때문에 경기를 죽여버릴 수는 없는, 왜냐하면 부동산 경기가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치잖아요. 그러니까 죽일 수는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규제 지역을 지정할 때 항상 비판하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죠. 찔끔찔끔한다. 그게 당연한 현상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시는 게 맞아요. 당연한 거예요. 강남, 그러니까 그냥 강남도 아니죠. 서울, 경기, 인천, 전국 다 묶어버렸어요. 부동산 시장 어떻게 될까요? 난리가 날걸요? 이거 어떻게 감당하실까요? 그분들이. 그렇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규제 지역 지정은 처음부터 중심지부터 외곽으로 확산되는 찔끔찔끔이라고 말하는 그 부분이 숙명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투자자들이 또 풍선 효과를 노리는 투자자들이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 부동산 시장은 딜레마일 거라는 생각을 하는데 이거는 어쩔 수 없는 부분인 것 같고, 그래서 결국은 이 5가지 부분은 항상 필연적으로 나타난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확실히 정부가 진화를 해서 지난번보다는 이번 규제가 확실히 더 세긴 하죠. 지금 말씀 주신 규제가 다주택자 규제, 그리고 대출 규제, 분양 규제, 이제 재개발 재건축 규제, 그리고 규제 지역을 정해서 하는 규제, 지역적인 규제를 말씀해 주셨는데 이 중에서 그럼 가장 효과적인 규제라고 할 수 있는 게 찝을 수가 있을까요? 저는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안 먹힌다고 봐요. 이 모두 다? 모두 다 안 이미 보셨잖아요. 근데 그나마 규제가 먹힐 수 있는 거는 뭐냐? 다주택자 규제예요. 당연히. 왜 그러냐면 다주택자를 향해서 규제하는 거는 결국 양도소득세와 같은 세금 규제거든요. 다른 거는 지금 못 사게 하는 거예요. 지금 분양권 사지 마 또는 재건축 사지 마예요. 근데 세금 규제는 가지고 있는 거 세금 내. 앞으로 계속 연속되는 거죠. 그러니까 규제가 제일 세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견디기 힘든 사람은 물량을 내놓겠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이 규제 5가지 중에서 가장 센 규제는 확실히 다주택자 규제이면 틀림이 없다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왜 효과가 없냐라고 얘기하냐면 이게 이소우화인가요? 거기서 나오는 얘기 있잖아요. 바람을 불어서 나그네 옷을 벗기는 거와 태양을 비춰서 옷을 벗기는 거의 차이라고 봐요. 규제는 다 때리는 거예요. 바람 부는 거죠. 바람을 불면 옷깃을 여밀 수밖에 없는 건데
그래서 지금 전문가라고 말씀하시는 수많은 분들이 얘기하는 것 중에 양도세 중과라고 하는 부분을 좀 풀어줘라. 그러면 지금 힘들었던 사람 많이 물건 내놓을 거다. 이게 옷 벗게 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반대편에서 그걸 보면서 배 아픈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시세 차익을 실현하는 게 배 아픈. 왜 걔네들한테 시세 차익을 실현시키느냐라고 얘기하는데 계속 가지고 있으면서 고통을 당해야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아마 이분들은 표를 생각하겠죠. 당연히. 그러니까 여기서도 또 모순되는 상황인 거죠. 이분들도 만족하고 저분들도 만족해야 되는 상황이니까 못하는 부분인데 좀 더 냉정하게 말하면 이거는 양도소득세 중과 때문에 힘들어하는 분 분명히 많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상당수가 버티겠다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버티겠다는 거는 그 힘듦을 감수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조금 벌어주면 감수하지 않고 지금 내놓는 물건들이 있으면 물건이 좀이라도 나올 거고 그러면은 공급을 증가시키는 거와 동일한 효과가 나타나는 건데 문제는 이 부분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관점이 좀 많이 차이가 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점이 안타까운데 뭐 제가 그것에 대해서 왈가할 수 있겠나요? 그분들의 생각과 또는 그쪽에 지지하시는 분들의 생각이 다른 부분이니까. 근데 중요한 거는 규제보다 더 중요한 거는 이 부분에 대해서 규제보다는 약간 그걸 갖다가 풀어주는 형식으로 하면서 약간의 틈을 만들어줘야 그쪽으로 빠져나갈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주는 게 오히려 훨씬 더 유리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주변에도 보면 확실히 일단 왜냐면 예를 들어서 거의 70%를 양도 조정지역 같은 경우 70%를 양도세를 내버리니까 이게 아무리 올라도 이게 세금 다 내고 나면 실제적으로 손에 쥐는 수익은 그렇게 크지 않고 그러니까 내가 버틸 수 있을 때까지는 버텨보겠다 이런 상황들이 상당히 주변에 좀 많이 있는 것 같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너무 간단하게들 접근하시는 건데 이게 이제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와 행동하는 부분을 좀 고려를 해야 되는데 그냥 누구의 의견에만 맞추려다 보니까 이런 거거든요. 지금 보면 아까 77% 얘기하고 그러셨잖아요. 그러면 77%로 하니까 팔아야겠지라고 하는 건 단순한 논리예요. 근데 이거를 당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올라가고 있었던 장이에요. 그러면 앞으로 이걸 팔고 나면 못 살 거다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 정도를 가지고 있는 분들은 나름대로 여유 있는 분들이잖아요. 그러면 갑자기 옆에 있는 내 자식들을 보면서 얘네들은 집 살 수 있을까? 더 올라갈 것 같은데 세금 내고 팔면 나는 남는 거 없고 차라리 그럴 바에는 증여해버리지로 가버리는 건 당연한 현상이라고요. 그리고 제가 좀 안타까워하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인데요. 지난 장에도요. 2006년, 2007년도에 그 종부세율을 계속 올렸어요. 그러니까 기준 시가를 올리면서 굉장히 높이 올라갔는데 그때도 나타났던 현상은 증여의 증가였어요. 알고 있었을 거예요. 알고 있었고 그 당시에 신문 기사를 찾아보면 그 내용이 다 나와요. 근데 그거를 몰랐을까? 알고 있었을 거라고 봐요. 이제 그 뒷얘기는 뭐 더 이상 얘기하지 않아도 분명히 그렇다라고 하면 결국 이거는 실제로 이거를 갖다 제대로 하려고 하는 부분보다는 약간 좀 표를 이식한 부분이 좀 많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도 의심을 거둘 수가 없죠. 그럼 이런 상황에서도 좀 내 집 마련을 좀 해야 되는 그런 무주택자분들 같은 경우는 이 상황에서도 좀 내 집을 마련하는 게 훨씬 괜찮을 그럼요. 상황일까요? 저는 부동산 투자라고 안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분들이 아예 처음부터. 그러면은 왜냐면 부동산 투자라고 하는 거는 나중에 들어와서 보니까 이것이 해야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하든 안 하든 그건 이제 본인의 자유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중요한 거는 우리 어르신들이 예전에 분명히 했던 말도 있어요. 그래도 내 집 하나는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게 생각해보면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계속 옮겨 다니는 것보다는 또 그때 시장 상황에 따라서 막 흔들려가지고 이리저리 옮겨 다니는 것보다는 내 집을 마련하는 게 좋다. 그러면 굉장히 사는 데 있어서 안정감을 가질 수 있는 부분이다. 이렇게만 접근하셔도 좋다고 봐요. 그렇게 들어오고 난 다음에 두 번째로 그때 판단하는 게 좋다. 그때 가서 판단해라. 근데 그거를 옳고 그름으로 지금 접근하고 있거든요. 옳고 그름으로 접근하는 거는 당위성, 뭐 정의? 차원에서는 분명히 맞는 얘기면 틀림이 없는데 내 집을 사는 데까지는 그렇게 하실 필요는 없지 않을까. 그렇게 되면은 나중에 보면은 자연스럽게 알게 되실 거다. 인플레이션 현상, 그 다음에 떨어지는 듯 하지만 이 필수제가 갖게 되는 하방 경지성 이런 것들도 자꾸 경험하게 되면서 아, 사는 게 훨씬 더 유리했구나 라는 부분을 알게 되실 거고 엄마 아빠가 했던 말이 틀린 적은 별로 없었을 거예요. 지나고 보면. 그 부분을 좀 생각을 해주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럼 그때 이제 내 집 마련을 하신 분들이 분명 있을 텐데, 그럼 내 집 마련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는 1주택으로 계속 갈아타기를 하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그때 주택을 한 채씩 더 사는 좀 다주택자 포지션으로 가는 게 조금 더 유리할까요? 저는 그거를 조금 구분해야 된다고 보는데요. 내 집 마련을 하셨던 분들한테 투자하십시오라고 말을 하실 필요는 없다고 봐요. 이제 본인의 선택이니까. 중요한 거는 여기서 어떻게 포지션을 정하느냐의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나는 부동산 투자 관심 없고 그냥 집 한 채만 만족해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라면 그냥 그분은 그냥 장기적으로 방향을 하나로 잡았으면 좋겠어요. 상급지 이동. 그게 언제이든지 간에 기회가 되면 내가 살고 있는 A지역보다 더 좋은 B지역에서 싼 가격으로 분양을 할 수도 있잖아요. 나중에 또 살다 보면 이렇게 해서 옮겨가는 과정을 하게 되면 나중에 상급지가 올라갈 땐 많이 올라가고 떨어질 때는 덜 떨어지기 때문에 오히려 안정적이고, 그거 생각하다 보면은 이왕이면 가격 비싼 곳이 뭐 남편분이나 또는 이제 아내분이 출근하기 좋거나 또는 학군이 좋거나 여러 가지 좋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내 가족의 포트폴리오상 상급지로 기회가 될 때마다 옮겨가는 게 좋다라고 기준을 잡으면 좋다라고 보고요. 두 번째로 투자를 하시려는 분들이라고 한다면 항상 시장의 사이클은요, 규제와 완화예요. 그리고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규제 때는 기본적으로 다주택자를 잡게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규제가 없을 때는 나름대로 시장이 돌아가는 거 알고 투자를 어떻게 하는 게 안다라고 하면 수익을 내는 방식을 다양하게 활용하는 게 좋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다주택자로 가는 게 맞다고 봐요. 물론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하시겠죠. 뭐 일시적 1가구 2주택 비과세가 있지 않느냐. 근데 선택의 문제이지만 그 짧은 시간에 수익을 내기 위해서 다주택자가 유리할 때가 바로 그 시기예요. 근데 규제가 강화되는 시기는요, 지난 장에도 그랬고 이번 장에도 그랬고 항상 그때 캐치플레이즈는 똘똘한 한 채였어요. 왜? 세금 때문에 힘들었으니까. 그러면 그 시점에 나타나는 또 재밌는 현상은요, 똘똘한 한 채가 되면서 외곽에 있는 아파트들을 팔아요. 그래서 지난 몇 년 전에는 서울의 아파트가 급등할 때 수도권과 인천의 아파트 가격이 주춤했던 이유가 바로 거기서 나와요. 이 물건을 다주택자로 가지고 있어봤자 몇 년 동안 스트레스만 받는 거죠. 그리고 내 거는 언제 올라가 이러고 기다려야만 되고. 그래서 저는 포지셔닝 자체는 침체장 때는 만약에 투자자라면은 다주택자 포지션이 맞다고 봐요. 개인적으로. 투자자 성향이라면. 근데 그 이유가 된다면, 그 규제가 강화되는 시기라면은 그 물건들을 정리를 하면서 똘똘한 한 채로 접근하는 방법이 맞다. 여기서 또 변형하는 거예요. 똘똘한 한 채로 가면서 상급지로 이동했잖아요. 그러다가 갑자기 규제가 뭐 외곽으로 확산되는 상황이 되면 사람들이 움직이는 풍선 효과가 나타날 수 있잖아요. 그 풍선 효과가 나타날 때 가끔 그러면 내가 저기를 또 샀다가 또 매도를 할 수 있는 거고, 똘똘한 한 채를 기본 세팅 포지션으로 가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한 다음에 제가 이제 이거는 방송에 나가는 말로서 좋은지는 모르겠는데 껌팔이죠. 가끔 가다가 팔아서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러니까 똘똘한 한 채 포지션은 규제 때는 무조건 똘똘한 한 채 포지션이 조금 더 유리하다고 봐요. 지금 현재 상황에 와서 많은 분들이 힘들어하는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침체장부터 상승장 중반까지의 흐름만 가지고 개수를 늘리는 투자를 하셨던 분들이 지금 와서 머리가 골치 아프잖아요. 이거를 팔아도 중과 저거를 팔아도 중과 미쳐버리겠다, 이런 분들이 상당히 많을걸요. 뒤늦게 알고 보니까.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많은 분들이 이제 외곽으로 나가신 분들이 있어서 그건 이제 성향의 문제이지만 일반적이신 분들은 아주 심플하게 저는 간단하게 말씀을 드려요. 침체장 때는 다주택자가 훨씬 더 유리하다. 근데 시간이 가면서 규제가 되면 100% 다주택자 규제가 들어오기 때문에 그 시점에 여러 개를 하는 것보다는 똘똘한 한 채 쪽으로 갔다가 시장 상황을 보면서 다시 포지션을 바꾸는 그런 전략으로 계속 바꿔나가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시장의 분위기에 따라 이렇게 좀 접근하는 방법이 좀 달라진다고 말씀하신 거고, 그럼 지금 같은 경우는 이 수도권 같은 경우 확산해서 지금 급등장이잖아요. 그럼 이 상황에서는 다주택자도 어느 정도는 좀 채수를 정리하면서 똘똘한 채로 가는 게 어떻게 보면 그것도 좋은 방법이다라고 말씀을. 그렇죠. 제가 왜 근데 그렇게 말씀을 드리냐면은요, 이분들이 지금 돈 버는 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돈 버는 건 좋은데 규제가 늘어나면 규제가 강해지면서 내가 모르는 나한테 다가올 칼날, 규제의 칼날이 올 수가 있거든요. 그게 뭔지를 모른다는 게 가장 큰 문제예요. 그래서 나중에 흔히 말하는 버블장이 끝나고 침체장이 올 때쯤 되면 몸이 묶여 있거나 뭐가 잘못되신 분들은
이제 물 들어올 때 노져가지고 열심히 벌려고는 했지만 이때 꼬인 분들은 이때 무너지신 분이 나타나요. 근데 이때 조금 정리를 하고 몸을 좀 가볍게 했던 분들은 주머니에 뭐가 있어요? 현금이 있잖아요. 그러면 아까 제가 박앤세일의 시장이라고 돌아온다고 그랬죠. 가장 큰 돈을 버신 분들을 자세히 보시게 되면 상승장 때 돈 번 게 아니에요. 침체장 때, 그러니까 IMF 때 강남 빌딩 산 사람들과 금융위기 때 떨어지고 난 다음에 주식 산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이 시장 때 오히려 들어갈 돈은 많은데 이때 꼬여 있는 사람들은 이거 정리하기 바빠요. 그렇죠. 시장을 길게 놓고 보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그 흐름에 맞춰서 싸우는 게 아니라 순응하면서 가야죠. 순응하면서 가는 게 저는 맞다라고 보는 입장이고, 그래서 다주택자분들 중에서도 일부 분들은 아니 내가 왜 그렇게 해야 돼? 지금 충분히 할 수 있는 생각할 수 있는 분이 있다고 생각하고, 그중에 능력이 뛰어나신 분들은 제 말이 맞을 수가 없어요. 타고난 능력이 있으신 분들한테 제가 그렇게 말하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근데 일반인들은 그렇지 못할 거거든요. 그럴 때는 잠시 쉬는 방법을 선택을 하더라도 그렇게 했다가 다시 한번 시장이 돌아올 때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그 부분을 또 준비하는 과정도 바로 이 시기에 시작해야 되는 거거든요.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리스크를 좀 대비해야 될 필요가 있겠네요. 다주택자분들 그럼요. 같은 경우는. 그렇다면 어떻게 보면 이제 상급지로 갈아타는 게 좀 중요한 상황이 됐잖아요. 똘똘한 채로 가기 위해서는. 그럼 그 상급지로 갈아타는 그 시기에 있어서는 크게 뭐 주의해야 할 부분이 없을까요? 상급지로 갈아타는 과정에 많은 분들이 가진 딜레마가 있어요. 왜냐하면 상급지가 먼저 올라요. 네. 더 많이 그것도. 그래서 내 걸 팔고 살려고 하면 이미 저기로 가 있는 맞아요. 그 얘기를 많이 하실 거예요. 이미 날라갔어. 그렇죠. 그 상황에서 또 무슨 생각을 하냐면 내가 원래 살려고 했던 가격보다 올라갔으니까 이 가격, 전 가격에 또 기준점이 잡혀버려요. 아까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던 네네. 것처럼 거기에 기준점이 잡혀버려요. 그거 무시해버려야 돼요. 상급지로 이동하기 위해서는요, 가장 좋은 방법은 말 그대로 뭐 강남을 얘기하면 강남에 분양가 상한제로 지금 가격이 굉장히 낮은 아파트를 잡아야 되겠죠. 근데 지금 본인들이 잡을 수 있나요? 절대 못 잡아요. 왜? 젊은 사람들한테 주겠다잖아요. 못 잡는다고요. 그래서 원래 상급지로 이동을 할 때는 제일 좋은 방법은 첫 번째는 침체장 때 가능하면 싼 가격으로 사는 게 제일 좋아요. 근데 지금 이제 시간이 가면 갈수록 어떤 상황이 되냐면 그 두 번째 상급지로 이동하기 위해서는 조정장 때 들어가야 돼요. 상승장이 한번 발동이 되면 이게 사람들의 심리가 돈 버는 데에 집중되기 때문에 이게 쉽게 안 꺼지거든요. 근데 정부가 규제를 한단 말이죠. 8.2 대책, 9.13 대책, 12.1 대책, 그 다음에 7.10 대책. 이 과정으로 인해서 주춤주춤하는 상황이 오기 때문에 그때가 올라가다가 떨어진 거잖아요. 내가 지금 이 전 가격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너무 많이 올랐다 떨어져도 더 떨어진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한번 올라간 물건을 산 사람들은요, 떨어져도 그 전 가격으로 팔고 싶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하방이 강해요. 그 가격을 인정하고 그때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항상. 그래서 상급지로 이동할 때는 조정장을 이용을 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지금 상황에서는 상대적인 저평가를 찾는 거지 또 옛날 기준으로 가게 되면 안 돼요. 뭐 예를 들면 뭐 극단적인 사례로 말씀을 드리면 최근에 가장 많이 오른 곳, 강남은 다 올랐으니까 일단 빼고요. 어정쩡하게 서울 중심부에서 좀 벗어났지만 서울적인데, 그러면 소형, 중형, 대형 중에 어디가 많이 올랐을까요? 지금까지 보게 되면 제일 선호하는 평형은 30평대예요. 네, 중형. 중형이 제일 많이 올랐어요. 그러면 사람들의 심리를 생각해 보면은요, 중형을 가고 싶죠. 소형은 일단 싫어요. 작은 데서 복잡하게 하기 싫으니까. 어차피 또 소형이 들어가면 한 번 옮겨야 되니까 또 네. 중형으로. 그러니까 이왕이면 중형을 가는데 일단 중형이 많이 올랐잖아요. 근데 자세히 지역을 한번 살펴보시면은요, 과거 트라우마 때문에 중대형이 너무 올랐다 떨어졌던 과거 서울 수도권 지역은 트라우마가 있기 때문에 중대형 아파트가 상대적으로 적게 올라간 데가 많아요. 앞에서 말씀드린 거는 뭐 조정기 따 떨어진다, 이건 중형 아파트 기준으로 말씀드린 거라고 한다면, 중형 아파트는 그래도 지금 계속 치고 올라갔잖아요. 네. 네. 그런 상황에서 중대형은 아직 안 올랐단 말이에요. 근데 중형 아파트가 이거는 이제 예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중형 아파트가 중대형에 붙게 되면 이왕이면 여기다 얼마라도 더 붙여서 올라가려는 사람들이 있죠. 그러면 내가 그걸 이용하는 거예요. 중대형으로 들어갈 수 있잖아요. 또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지금 서울은 그래도 너무 많이 올랐어 라고 하면 경기도에 있는 사람들도 똑같았을 거예요. 중형부터 올랐을 거고요. 일부 중대형은 아직까지 덜 올랐거나, 심지어 어떤 지역은요, 중대형이 중형보다 낮은 지역도 있어요. 근데 그 심리가 그 동네에 중형을 살고 있는 사람이
중대형보다 중형이 더 비싸졌던 상황이면, 근데 예를 들어 그 중대형이 있는 데가 학군이 좋아. 갈까요, 안 갈까요? 좋죠. 가죠. 갈 거예요. 상대적인 저평가를 찾는 시기예요. 이렇게 들어가요. 왜냐하면 그동안 다 올랐다라고 생각하지만 그 오른 것 속에서도 또 덜 오른 게 있단 말이에요. 지금 자세히 보시게 되면 신문 기사에서 중대형이 좀 많이 오르고 있다, 뭐 물건이 없다라고 하다가 요즘 들어 다시 소형 얘기가 나오고 있죠. 중형과 중대형으로 가다가 돈 없는 사람들이 갈 데가 여기밖에 없으니까 다시 나는 서울에서 벗어나고 싶진 않아. 그래서 서울 내에서 다시 중형을 거쳐서 중대형을 거쳐서 에이 안 되겠네라고 해서 다시 소형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머리가 약간 유연하신 분들은 난 서울 아니면 죽음을 달라라고 하는 분들 외에 그러면 경기도라도 중형 아파트 가면 되지 않아? 라고 하는 분들은 유연하게 또 움직일 수 있겠죠. 그리고 갔더니 중대형이 더 싼데? 근데 이유를 모르겠어. 왜냐면 학군도 좋고 뭐한데. 그게 서울에서 나타났던 현상이에요. 최근에. 그러니까 지난 몇 년간. 그 현상이 경기도에 사는 사람들한테 안 나타날 거냐, 인천에서 사는 사람들한테 안 나타날 거냐, 전 나타난다고 봐요. 그러면 저는 투자처로서 충분히 할 수 있다는 거죠. 상급지 이동이라고 하는 부분은요, 이분들이 생각할 때 최고의 상급지를 단번에 들어가려고 하는 바보 같은 행동을 취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근데 능력 안 되면 인정해야 돼요. 제가 했던 방법이거든요. 제가 능력이 안 됐기 때문에 저는 조금 더, 그러면 징검다리를 두세 개를 한꺼번에 건너뛰고 가다가는 미끄러져서 물에 빠져요. 거의 말씀하신 것처럼 순서대로 갈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침체장 때 조금 저렴했던 걸 매수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조정장, 이제 규제가 있거나 했을 때, 그때 잠시 낮은 가격이 생겼을 때 매수를 하는 방법도 있을 거고, 상대적으로, 지금 같은 시기에는 상대적으로 뭐 대형평이 좀 덜 올랐던지 이런 게 있으면 갈아탈 수 있는 시기가 마련이 될 수 있겠네요. 그렇죠. 네. 물론 이제 이 얘기를 듣고 난 다음에 경기도 갔더니 중대형 많이 올랐잖아,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근데 제가 분명히 모든 지역을 볼 수는 없지만 일부 지역에서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를 제가 봤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분명히 내가 그 지역을, 그러면 많은 분들이 어딘데? 라고 궁금해 하시겠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그거를 얘기해도 누군가는 눈에 안 찰 거예요. 왜? 나에게 또 기준점이 있거든요. 그 기준점이 진짜 너무 본인의 다양하네요. 기준점이 네. 본인의 투자를 못하게 하는 가장 원동력이에요. 이 원동력이라는 표현이 안 맞긴 하지만 그 부분을 깨치는 순간이 되게 굉장히 유연하게 투자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데, 그거를 깨치는 과정도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뭐 그걸 일단 떠나서 어쨌든 상급지로 이동하는 과정은요, 그냥 내가 살고 있는 곳에서 강남이 아니에요. 내가 살고 있는 곳에서 시기에 따라서 뭐 침체장이냐 상승장이냐, 또는 지금 상황에 따라서 중대형이냐 중소형이냐, 또는 서울이냐 경기도냐, 또는 인천이냐, 또는 다른 지역이냐, 이것을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에서 옮겨 다니는 과정이 중요한 것일 뿐, 누군가가 얘기하는 강남에 들어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단기간에 하기에는 불가능할 거니까 그렇게 하는 과정을 겪으면 본인의 내공이 얼마나 늘어날까요? 저는 그 본인의 내공이 늘어나는 과정도 경험해 보셔야 되는 게 맞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상급지른 이동은 그렇게 하시는 게 저는 맞다고 봐요.